이제부터 물권법이 들어오죠.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째,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차 과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잘 하시면 2차 과목 접근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은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민법 총칙 부분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 문제도 제일 조금 나오고요.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잘 틀리십니다. 왜냐하면 하실 때는 재밌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주 까다롭고요. 그래서 알면서 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권법을. 근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책을 맨 앞에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죠? 3년, 4년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지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바보죠.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만 넣으면 되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신다면 굳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어려운 시험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을 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서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민법이 되면은 어떤 시험도 반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노력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민법 총칙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물권법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다만 물권법 부분은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딱딱딱 떨어지는 분야고 애매한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1절에 가지고 물권의 본질에서 물권의 의의가 나오고 물권의 특질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의 기초로서도 중요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죠. 일단 물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개념은 단순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권이 뭐냐? 물건에 대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이고요. 항상 물권이 나오게 되면 세트로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은 물론 뭐죠? 물건이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권이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아무튼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 해가지고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상대적으로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한다는 말은 주체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뭐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말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물건은 다 뭐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말은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함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은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므로 함부로 뭐죠? 사람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의 밑에 1, 지배권에서 양가로 1번 직접적 지배, 우측에 양가로 2번에서 배타적 지배 이런 말이 나오죠. 물권은요.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는 말도 쓰고요. 직접 지배권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 지배권이란 말을 씁니다.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이 직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물권자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그 목적물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물권은 뭐죠?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는다.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을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죠?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불안하죠.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을이 언제 만족을 얻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물건들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고쳐야 합니다.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차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무슨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물건은 뭐예요?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지가 고쳐야 합니다.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면 적지 않겠습니다. 수리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임대인이 뭐죠? 고쳐줘야 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지배라는 말은 물건은 배타적 지배다,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데요. 이거 그냥 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똑같은 물건에 뭘 가질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뭐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배탁성 때문에 물권은 일물 일권주의 해가지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또다시 1억을 빌려줬다면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므로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똑같은 채무자에게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절대권이란 말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죠.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절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상대라는 말은 뭐죠?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니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념은 간단합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 물권은 뭐죠? 절대권이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고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는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고 있는 거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일단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은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그죠?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 할 거고 우리가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 임차권은 뭐죠? 채권.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요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등기해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리면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면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리면 나는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가져요. 그 말은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모든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예외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항상 우리 민법은 무엇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원칙부터 들어가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해야 돼요? 대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병이 선임의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요?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죠? 병이 악이에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갑은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합니까? 직접 해요? 대의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통정어입이 무효죠? 매매가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예요? 그죠? 갑 거. 갑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물권이 있다고요. 대의하지 않습니다. 직접 바로 말소 등기 내지는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K는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자냐 문제인데 이거 항상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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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그냥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한다 해서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막 무작정 외우고 대위한다 대위한다 이렇게 되면 뭐죠?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다 틀리고 문제가 어렵든 틀리든 다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지 말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죠.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병이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함으로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면 병은 을한테 점유하고 있는 을한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으면 이제는 이게 달라지죠.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럼 오히려 누가요?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의해야 돼. 대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을을 뭐죠?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합니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좀 확실하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권리의 양도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강한 양도성을 띠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뭐죠?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이러한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냐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띱니다. 채권법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인데 우리는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시험법이기 때문에 채권법을 규율하는 법은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유라는 말은 계약법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냐면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대표 이제 풀어보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죠?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고요.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을 한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고요.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왜요?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수할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죠. 두 가지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가 뭐겠어요? 물건이겠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일단 물건이 뭐냐에 대해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란 유체물 유체물이란 말은 형체가 있다는 거죠. 뭐 건물, 토지, 책상, 걸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것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는 물건의 개념을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두 가지로만 나눠요.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면 다 물건이니까 물건의 개념이 굉장히 뭐가 돼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물리학자한테
냉기도 물건이래요. 그러면 이런 미친놈 그러겠지만 법으로는 뭐죠? 다 뭐예요? 물건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 시간에서도 부동산 이런 개념 배우잖아요. 그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적으로 분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 두 가지는 다른 것이지 뭐가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학교에 나오는 개념하고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르네 이래야지. 이거 민법 선생님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이건 뭐죠? 법적인 개념이지 학문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로 가요? 동산으로 가고요. 관리 가능한 자연욕도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동산이어야 하는데 뭐죠? 동산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입니다. 부동산이죠. 그죠?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라고요? 부동산이죠. 건물은 부동산이죠.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우물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지만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땅속에 또 뭐가 있죠? 온천 있나요? 온천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 앞에 꼬랑이 흐르고 있네요. 꼬랑 앞에 이제 건물 주인, 땅 주인이 뭐죠? 다리를 만들었어요. 요 다리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돼.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다리가 뭐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빵 많이 틀렸더라고. 그죠? 왜 그러시는 거죠? 제 말을 안 믿어서. 이제 들으면서 철할 리가 없는데. 그죠? 다리도 뭐죠?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뭐죠? 부동산이죠. 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나무 앞에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제가 저는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서울이 고향인데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펜션을 제가 운영을 해요. 펜션을 운영하는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봄에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 망쳤어. 뭐 제대로 거둔 거 하나도 없고요. 옥수수도 다른 사람 거는 이따만 했는데 제 거는 요만해. 농사 짓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배추도,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저보고 자꾸 뿌리기 전에 제초제를 뿌리라는 거예요. 제초제를.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먹을 건데 이거 제초제를 뿌리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거 풀 다 뽑아내고 막 해가지고 심었거든요. 풀이 배추보다 더 빨리 자라. 배추보다 더 빨리 자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주중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말만 되면 맨날 쪼그려 앉아가지고 풀 뽑아. 풀을 막 밤새 뽑고 여름 되면 그거 완전히 뭐죠? 그 할머니들이 왜 돌아가시는지 알겠더라고. 떼약 벌써 풀 뽑다 보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풀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배추
다 뭐 못 먹었어요. 옥수수도 뭐죠? 다 요따만씩 하고. 아무튼 배추밭에 배추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죠? 사과 나무인데 사과가 열려 있어요. 동산이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입니다. 왜요? 뭐죠? 사과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그죠? 또 자두나무가 있는데 또 농약 치라 그러더라고요. 자두나무인데. 그죠? 안 쳤어요. 그랬더니 땄더니 뭐 일일이 다 벌레가 일일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 농법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좋은 농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뭐예요?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건강에 좋으라는 게 아니라 환경에 뭐죠? 좋으라는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이 뭐죠? 유기농 농산물이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열심히 막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올해 보면은 농약을 그냥 막 제초제를 그냥 막 흐르도록 쳐버릴 거예요. 아무튼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다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나오면 자꾸 이게 동산으로 생각하셔 접근하시면 얘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안딴 배추 뭐예요? 부동산이고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뽑다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꾸고 나무도 자르면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재 보시면 물건 해가지고 우측에 선전하고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3번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합물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핵심 판례는 뭐냐면 뱀장어 같은 집합물의 경우에도 특정할 수가 있다면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3번 일물일권주의에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안 볼 거예요. 그냥 쭉 읽어보시는데 왜 그러냐면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냥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있는 거다. 이 정도만 접근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고. 특히 211페이지 보시면 토지, 건물, 수목 해가지고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볼 건데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두 가지 법이 뭐고 정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과 관습법이죠.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뭐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법은 시행령이 없어요. 시행 규칙이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양 많아 죽겠는데 여기다가 뭐까지 못해요? 시행령까지 붙고 막 매년 개정된다는 환장할 텐데 다행히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고 왜 그러냐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뭐만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수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관습법으로도 뭐죠?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요. 주로 뭐 하죠? 쌈만 하죠. 변함없이. 솔직히 이 물건의 개념도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건이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뭐죠?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 CD 안 삽니다. 이제 뭐예요? 다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운 받는 파일이 물건인가요? 유체물은 아니죠. 자연력도 아니에요. 그 파일은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뭣도 아니에요? 자연력도 아니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지 않아요? 물건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더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절도가 되려면 그 파일이 뭐여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는데 아직 민법에 대해서 뭐죠? 개정을 안 하는 거죠. 요새 말 많은 거 있죠?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 보면 그렇죠.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뭐죠?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호주에 있는 수학 교수인데 만나가지고 당신이 만든 거 맞느냐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셨는데 나는 안 만들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4년 전이니까 얼마나 쌌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도 사야지가 아니라 미친놈도 지랄하겠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사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요새 비트코인 보면은 인터넷에서 가장 열받는 사람이 뭐냐면 8천만 원짜리 햄버거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 햄버거. 뭐냐면 한 3년 전, 4년 전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경품 비슷하게 나눠줬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비트코인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3비트코인을 주고 햄버거를 하나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햄버거가 8천만 원짜리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8천만 원짜리 햄버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 낫죠, 그죠? 얘는 들어왔다 난 저는 안 사가지고. 아무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물건이냐 문제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유체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자연용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이게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코인을 해킹해가지고 뺏어가더라도 절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한 10% 20%는 해커가 훔쳐갔다네 벌써 이미. 그런 것도 많고 또 한 20%는 옛날에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나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쓰이는 비트코인이 한 20%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생각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물건의 개념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가지고 음악 파일이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도 뭐로 들어와 줘야 돼요? 물건으로 들어와 줘야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건의 객체는 뭐여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므로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보면은 국가가 막 규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찬성입니다. 이 상태에 냅두게 되면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이제 훔쳐가도 되고 이건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하는 거 좋은데 하려면 빨리 해야죠. 이것도 빨리 개정해야죠. 그죠? 국회의원들 그만 싸우고 그죠? 그만 싸우고 제발 좀 이 물건에 대한 개념 노인 좀 해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물건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새 우리가 실제로 돈 주고 사 먹는 거 거의 없잖아요. 버스 탈 때도
찍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뭔가 이게 막 뭐가 들어가는 건데 뭐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도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대한 사항을 뭐예요?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 정하는데 두 가지를 정합니다.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에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다 뭐가 되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물권 법정주의에서 의가 나와 있고요. 인정 근거해 가지고 1.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멋있게 써놨죠?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를 왜 인정하는 거냐? 등기제도의 운용을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등기부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해서 임의적 물권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현재 통계청이 통계 내보니까 물권이 뭐 5,000개다. 그럼 5,000개를 등기부에 다 뭐 할 방법은 없어요? 기재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2번 봉건적 물권관계의 부활 방지는 이거는 연역적 이유인데 이런 겁니다. 시험 별로 재미로 말씀드리면 유럽입니다. 유럽에 봉건 귀족 사회가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로 바뀌냐면 시민 계급이 지배하는 뭐죠?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사회 헤게모니를 잡게 된 이 신인 계급층이 봉건 귀족들의 특권을 뭐 하려고 하냐면 폐지하려고 해요. 근데 폐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걸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되는 것만 규정하고 요 외에는 싹 안 된다라는 방법을 취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요 시민사회 계급이 보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초약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초약권. 초약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영지의 처녀가 결혼을 하면 첫째 날 밤은 귀족하고 함께 치러야 돼. 이게 뭐예요? 초약권입니다. 물론 뭐죠? 그 귀족이 봤을 때 안 생기면 안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귀족이 봤을 때 좀 이쁘장해. 그러면 야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부는 반드시 누구하고요? 귀족하고 첫날 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권리는 뭐죠? 초약권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놈들이 그런 놈들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권리들도 있고 뭐 난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일이 뭐 이게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되는 것만 규정을 하고 그 외에는 싹 안 된다는 형태를 치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싹 안 된다는 의미에서 봉건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폐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등기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해석해서 1. 법률의 의미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번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인데 나번은 뭐죠? 보충적 효력설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물권이 없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3번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효과 위반하게 되면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되므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죠? 다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우측에 물권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